자, 기본 이론 과정 4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 보세요. 444페이지 네 번째부터 부동산 개발의 분류다 소개되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개발을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두 가지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개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 개량 활동이다 알 수 있겠죠. 참, 토지 개량 활동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 조성현 토지 개량과 건축현 토지 개량이다. 이때 조성현 토지 개량 이것만 가르쳐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표현했죠. 그러면 조성현 토지 개량과 건축현 토지 개량 모두 모아서 광의의 부동산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부동산 개발 협의의 부동산 개발 광의의 부동산 개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개발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의 주체는 크게 공적체와 사적체에 따라서 공적 주체에 의한 부동산 개발을 우리가 공영 개발이다 이야기했지요. 다음 사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런 경우는 어때? 비공영 개발 또는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 1. 공동 개발이다. 또는 공사 혼합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개발이다. 제3섹터 개발이다.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개발 주체에 따른 개발의 방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 방법에는 크게 공영 개발, 다음은 비공영 개발, 공동 개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때 공영 개발은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비공영 개발 이부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구체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공영 개발이다. 어떤지 민간의 개발이라서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이 같은 비공영 개발이다. 자, 이는 민간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하튼 민간 개발에 대해서 분류하는 방법도 학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죠. 먼저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 개발 사업이다. 줄여서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지주 공동 사업이다라는 게 있고, 세 번째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처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견해다 생각하시고, 이 점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쫓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줄여서 우리가 자체 사업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때 자자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에 의해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스스로 힘에서 알았을 것인가? 바로 토지 소유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런 경우를 말한다. 그럼 쉽게 우리 이런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내가 3층짜리 건물을 하나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팔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자체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가장 대표적인 자체 사업 전화가 바로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아파트 짓습니다. 그래서 분양하겠다는 얘기. 발생 수익금은 자기들이 챙겨가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대표적인 자체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토지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금 조달도 누가 합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럼 이 같은 개발 이익도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도 있고 사업성도 양호하다면 이때는 자체 사업이 적합하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자체 사업 이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힘에서 전적으로 이럴 때는 대부분의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대부분의 위험을 바로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지주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주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야. 자, 조금 전에 자체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대부분의 위험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라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다는 얘기. 그렇지만 이제 이 같은 위험 부담을 줄이게 나온 게 지주 공동사업이다. 그래서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의 공동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체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는 개발했다는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형태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지주 공사업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주 공동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리는데, 자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라는 게 있고, 다음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신차지 방식이다. 자, 등등인데 이들이 대표적인 지주공사업의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신차지 방식은 모두 어디에 합니까? 바로 지주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에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먼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에요. 자, 말 그대로 보세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대물로 변제할까요?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준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사업은 토지소유 명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 주체는 토지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개발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토지소유자가 공사비를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할 수 있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 자, 이걸 우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사례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겠지요.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토지에서 제공한 이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개발하고 건설하는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발생하겠죠.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합니까? 바로 개발업자가 부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공사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해서 이 건물이 하나 완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이 완공되면 서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개발업자 부담한 공사비가 얼마나 것인가, 이걸 평가를 합니다. 전체를 100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100으로 했을 때 토지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발업자가 부담 공사비가 전체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비율로 40대 60이다. 이 비율로 완공된 건물을 쪼개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쪼개는 방법도 여러 있겠죠. 이제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4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0%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개발업자의 몫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업자의 몫이 된다. 자, 결국은 개발업자는
개발업자는 공사비 부담 다 했죠. 그럼 공사비를 부담하고 이 공사비를 뭘로 받았습니까? 바로 완공된 건물의 일부로 대물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대물을 변제했습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변제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 토지 소유자 입장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개발사업 전후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개발사업 전에는 토지자 입장에서 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 토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사업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완공된 이 건물과 이 토지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사업 전후를 비교해보면 토지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은 얻었지요. 그렇지만 이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토지는 개발업자에게 준 셈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따라서 토지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이 건물과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환한 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토지와 이 건물과 이 토지와 이 건물을 교환한 셈이 된다. 그럼 교환했다는 얘기는 가치는 같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가치 같다. 이게 뭡니까? 등가 그리고 교환이다. 교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개발사업이 짓는 경우를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교환이 이렇죠? 교환이다는 가치 같다. 그래서 가치 같다. 등가 교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등가 교환 방식, 이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 같은 등가 교환 방식, 즉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에 의해서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처럼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그럼 개발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가?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누구의 몫입니까? 토지 소유의 몫이 되겠지요. 보면 여기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은 누구의 몫입니까? 개발업자의 몫이 되겠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게 바로 이제 등가 교환 방식이고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 또 말을 들어봅시다.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사업의 주체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지요. 토지 소유자. 그렇지만 공사비를 누가 부담했습니까? 바로 개발업자가 부담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주겠다? 분양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합니다. 개발업자는 토지 제공한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해서 건물 하나 완공시켰어요. 완공시키고 이제 이 비율이 나오겠죠? 비율이 나오는데 이 완공된 건물을 이제 분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완공된 건물을 분양하겠다. 분양하면 뭐가 나옵니까? 분양금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분양금을 이와 같은 비율로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나누면 분양금의 40%는 토지소유의 몫이 돼 있고 60%는 뭡니까? 개발업자의 몫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개발업자는 공사비 다 투입시켰죠? 공사비 다 투입시키고 결국 공사비를 뭘로 받았습니까? 분양금의 일부로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완공된 건물을 이 비율에 따라서 서로 나눴습니다. 완공된 건물을 나누는 게 뭡니까?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죠. 이제 완공된 건물을 분양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분양을 해서 분양금이 나오면 이 분양금을 비율로 나누겠다. 이게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분양 지급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토지사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공사비는 개발업자로 나가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준다. 뭘로? 분양금으로 지급해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분양금을 서로 나눴기 때문에 이때도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 이익은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는 지분 비율만큼 개발이익이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분양금을 서로 나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사업 수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 수탁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겨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사업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 일체를 개발업자에 맡겼죠. 위탁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 수탁받았다 할 수 있겠죠. 수탁받아서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참 개발 사업은 토지자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명의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토지자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물론 필요시에 개발업자로부터 조언은 들을 수가 있어요. 자금 조달 관련해서 조언은 들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하겠다는 이야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줘서 필요시마다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사방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결국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개발이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됩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 있어요. 이는 사업주는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진행 따른 뭘 받습니까?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처럼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진행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이 개발이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바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수탁 방식 말씀드렸고, 다음은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차지 방식이 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개발업자가 토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쓴다. 흔히 우리가 이제 차지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차지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차지권 설정하면서 과거에는 어떤 이제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신차지 방식에서는 권리금 지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권리금 지불이 없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공동사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토지를 빌려 쓰는 기간 동안, 즉 차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개발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고액의 차지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고액의 차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이때 차지는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임대료 준다는 이야기예요. 땅 빌렸으니까 임대료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액의 차지를 지불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나눈다는 이야기여서 수익 배분의 차원에서 이처럼 고액의 차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다음 차지권 설정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럼 땅 빌려 쓴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 끝났다.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빌려 썼으니까 다시 토지소유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 무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빌려 쓴 거니까 그냥 돌려줘야겠죠. 그렇지만 이 토지에 건물 지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개발업자가 지었죠. 이건 그냥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유상으로 주로 시가가 적용됩니다. 유상으로 양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차지 방식의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차지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즉 땅 빌려 쓴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토지는 빌려 쓴 거니까 무상으로 다시 돌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어때?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가 된다. 이 특징을 이제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지주공사업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그리고 신차지 방식,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지주공사업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주공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로 토지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신탁은 뭡니까? 믿고 맡긴다. 자, 믿을지
맡길 탁이죠. 믿고 맡긴다는 이야기예요. 맡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소유자가 자기 가진 땅을 최유효 이용할 수 있다면 취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게 믿고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탁 행위가 이루어져 있죠. 대체로 신탁 행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참 계약에 의해서 신탁 행위가 이루어지면 토지 소유자는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토지를 넘겨주는 거죠. 참 토지자는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넘겨주겠고, 신탁회사는 토지를 받단 증표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자는 신탁회사에 토지를 넘겨주는 거고,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 준다라는 겁니다. 발행한다. 참 신탁행위가 이루어지면 신탁 등기가 따르겠죠. 신탁 등기 이론에서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참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신탁이니까 위탁자, 수탁자 다 명기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져도 실질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어떻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걸 지문합니다. 사실상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표현이죠. 다음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에게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신탁 방식에서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에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신탁회사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토지를 어떻습니까?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겠죠. 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신탁회사가 한다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또 신탁회사가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한 자금의 관리는 다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탁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신탁회사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수탁자가 되겠지요. 토지 소유자가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신탁회사는 수탁자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금 조달한 자금 관리는 누구에 의해서?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시험은 이것도 말을 바꾸게 한 적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토지 신탁 방식에서 자금 조달 장관이 위탁자에서 이루어진다. OX. X 잘못된 표현이죠.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탁회사인 수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하나 완공시킵니다. 그럼 완공된 건물을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임대형입니다. 임대한다. 그래서 분양 임대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발생 수익을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배당 형태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수익증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신탁 기간 중에도 이 수익증권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신탁 방식이에요. 사실 이처럼 신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관리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개발 신탁도 있다. 참 여러 있지만 저희는 개발편이니까 개발 신탁, 이와 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지 신탁 방식 특징 몇 가지 정리가 잘 됩니다.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는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회사에게다 생각하시고, 다음 신탁에서는 비록 형식적이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이 토지를 자, 개발하고 건설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금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럼 자금 조달한 자금 관리는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신탁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수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특징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규모 크기 때문에 일개 회사가 하기 어렵다니. 왜? 규모 클수록 위험률이 많겠죠. 자금 조달도 문제될 수 있지만 또 기술력도 문제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회사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해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는 걸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서 이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자,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면 회사마다 자기의 신림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여서 개발 사업이 더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대표 회사를 선임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대표회사가 선임이 돼서 대표회사가 개발 사업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규모 큰 경우에는 대표에서도 감당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연합해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별도의 법인 하나 만들고 이 법인에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은 개발 사업이 어떤지 완료되면 정산되겠죠. 저희 금융편에서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바로 이때 법인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그럼 법인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신설이 얼마 안 됐죠. 신용도 낮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이제 자금을 줬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이때 미래의 현흐름이다.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법이 있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다. 이걸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사례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공영 개발이다. 즉 민간 개발이다. 분량 경우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견을 쫓아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이 있었죠. 다음은 지주 공동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 등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지주 공사업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 있었죠. 그중에 네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바로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또는 위탁 방식, 신차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재 통해서 또 한 번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444페이지는 양고래 1번 공영개발이다 나와 있죠. 공영개발은 자, 누구의 개발입니까? 공적 주체한 개발이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445페이지예요. 양고래 2번 비공영 개발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비공영 개발이란 민간 부분의 개발로 즉 사적 취한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 개발이다로도 표현합니다. 그랬을 일반적으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분류한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견해라고 했습니다. 평균 1번 자체 개발 사업입니다. 자, 자체 개발 사업은 줄여서 우리가 자체 사업 이렇게 표현했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토지 소유자 개발이다. 자체 사업은 전적으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주한 자력 개발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또 1번 사업 시행이나 자금 조달 주체는 자, 보세요.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토지 소유자 되겠죠. 또한 자금 조달도 누가 한다 했습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도 어때? 개발 이익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자금도 있고 관리 능력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성도 영하다면 자체 개발 사업이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편가로 2번 지주 공동사업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자, 지주 공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지요.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자 형태다라는 겁니다. 지주공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분산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다 설명드렸죠. 다음 지주공사업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라는 거죠.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다. 기억 한번 봅시다.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자, 누가 누구에게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하나이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의 전형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한번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자금 공사비는 누가 부담했습니까? 개발업자가 부담했다는 겁니다. 건축한 후 완공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전체 투입자금 비율로 나눈 방식이다는 거죠. 따라서 D번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게 된다. 그리고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서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분양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자, 누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뭘로? 분양금으로 지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리모 봅시다. 사업 시행 입주는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죠. 그렇지만 공사비는 누가 부담했어요? 개발업자 부담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 보세요. 자, 뒷지문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지분 비율만큼 서로 나누게 된다. 사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이나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서로 나누는 거죠. 대물 변제 방식은 뭡니까? 완공된 건물 서로 나누었고 분양금 지급 방식은 뭡니까? 분양금을 서로 나누었다. 그래서 서로 나누기 때문에 개발 이익도 당연히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서로 나누게 된다. 그래서 지분 비율만큼 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다 할 수 있겠는데 기업권 토지 소유자가 개발사업 일체를 개발업자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그랬지요. 2번 사업 전반이 토지소 명의로 행해진다. 결국 사업주는 누가 된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거죠. D번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 개발업자는 수수료를 받는다 그랬지요. 그래서 개발 이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신차지 방식입니다.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땅을 빌려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이도 지주공사업의 유형이 되겠죠. 자, 지주공사업이다 이런 의미에서 차지권 설정할 당시에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자, 2번 계약권 중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 배분 차원에서 고액의 차지를 지급한다. 자, 지금 수익 배분의 차원에서 고액의 차지료 임대를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D번 이 특징 잘 기억하셨죠. 계약권 종료 시점에서 토지는 빌려 쓴 거니까 무상으로 양도가 되고 건물은 유상, 주로 시가가 전되죠. 유상으로 양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공사업 유형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은 편거로 3번 봅시다. 여러분 교재 447페이지예요. 편거 3번 여기 보시면 토지 신탁 방식이다 소개되어 있죠. 신탁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발 과정이니까 개발 신탁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위탁한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이 토지를 신탁회사에게 위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관리하면서 개발 건설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 조달한 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바로 신탁회사 수탁자에서 이루어진다 이야기죠. 잘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탁받은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지요. 1번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자, 처음 신탁형 이러지만 자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한테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는 거죠. 동그라 2번 토지 소유권은 신탁 계약 기간 동안 신탁회사의 형식 전환만 이전된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잘 기억해야죠. 바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절차가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것이다. 라는 실질적인 게 아니죠. 사실상 이런 게 아니죠. 실질적, 사실상 다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형식적으로나마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3번 신탁회사는 토지를 개발한 후 건물을 완공시키겠죠. 분양하는 임대하여 그 수익을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배당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평고 4번 봅시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입니다. 자,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할 수 있겠죠.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어때? 이제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또 2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업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 등을 위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시 유리하다 할 수 있겠죠. 또 3번 참여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자들이 별도의 연합 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성에서 비공영 개발이다, 즉 민간 개발의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저희들 지금까지 이제 비공영 개발이다, 즉 민간 개발에서 집중을 얘기했습니다. 이는 뭡니까? 사적 주체, 즉 민간에 의한 개발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이제 이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겠죠. 이걸 대표로 우리가 공동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충학습 박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공동 개발이다. 소위죠? 공동 개발은 그럼 뭡니까? 공적체와 사적체의 결합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결합된 형태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개발한 것을 공동 개발 사업이란다는 겁니다. 다음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했죠. 공사 혼합 개발이다. 민관 합동 개발이다. 제3섹터 개발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공사, 공적체, 사적체가 결합이 돼서 공사 혼합 개발이다. 자, 민관 합동 개발이다. 자, 여기는 어때? 여기는 뭡니까? 관이 되겠지요. 민관 합동 개발이다. 다음 제3섹터 개발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지금 봅시다. 이제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직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자본기술 제공하는 상호 보완형태의 개발을 말한다. 이 같은 걸 이제 공동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학습하시면 우리가 이제 개발의 주체에 따른 분류 방법은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양으로 3번 봅시다. 양으로 3번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정부가 사회 기반시설 확충하자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때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민자 유치다 이렇게 얘기하죠. 민자가 뭡니까? 민간 자본이에요. 그럼 민간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민간 투자 사업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다. 여기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시다. 준공 또는 어때? 완공하다라는 겁니다. 준공 또는 완공하다. 자, 이걸 영어로 뭐랍니까? 빌트 이렇게 얘기하죠. 빌트. 자, 비 이걸 따면 되겠습니다. 비 이걸 따고 다음은 이제 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운용한다. 자, 처음 이제 운용한다. 이거 뭡니까? 오퍼레이트. 그래서 첫 글자 올 따면 되겠습니다. 첫 글자 올 따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귀속시킨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전 또는 귀속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영어로 트랜스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 글자 T를 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 임차다라는 겁니다. 임대 또는 임차가 이루어지는 이 뭔가 리스. 그래서 영어 첫 글자 L 따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공 또는 완공하다. 이거 뭡니까? 빌트. 그래서 영어 B. 다음 운영하다 오퍼레이트 첫 글자 O 다음 이전 귀속시킨다 트랜스퍼 T 임대 임차 리스 L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생각해서 어때? 집 모시고 쭉 연결만 시키면 바로 민간사 사업 방식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예, 자, 또 이제 뭐 항만, 대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만 완료가 되면 어때? 이용료 또는 어때? 통행료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처럼 이용료, 통행료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료, 통행료 이를 통해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사비를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사회 기반설에 적용되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자, 이제 개발업자 니들이 고속도로 하나 완공시켜라는 이야기야. 고속도로 하나 완공시켜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하나 준공시켜라는 이야기야. 준공시키고 일단 자, 고속도로 하나 준공시켰어요. 그럼 이 준공시키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 이전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 이전시키라라는 겁니다. 또는 뭐 귀속시키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전 또는 귀속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로부터 또는 지자체로부터 예를 들어서 뭐 20년이다. 이 같은 기간을 인정받아서 니네 이 20년 기간 동안 운용하라는 이야기야. 운용해서 개발사비를 회수하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용료, 통행료, 이처럼 미래 현금이 비교적 확실하죠. 그럼 운용해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개발업자 입장에서 회수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같은 사업 방식을 뭐라 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 키워드만 땄습니다. 준공, 이전 또는 귀속이다. 운용. 이것 따가지고 영어 첫 글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준공 뭡니까? B. 다음 이제 이전 또는 귀속시다 뭡니까? T. 다음 운용하다 뭡니까? O. 그래서 이 같은 사업 방식 BT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BTO 방식이다. 다음은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니네가 고속도로 하나 완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 니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용하라는 이야기. 운용. 자, 20년 기간 줄 테니까 운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사비 회수하고 20년이 지나면 이 고속도로 이럴 때 정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 귀속시키라라는 겁니다. 이 같은 방식도 개발사비 이룰 수 있다. 왜? 비교적 현금이 확실하니까 운용해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방식은 뭐라 할 것인가? 역시 우리 키워드만 따서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만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준공하다 뭡니까? 빌트 B. 다음은 운용하다 뭡니까? 오퍼레이트 O. 다음 이전시키다 뭡니까? T.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BOT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처음 이제 BOT 방식은 자, 이용료나 통행료 이 같은 비교적 미래 현금이 확실한 경우에서 개발사비를 개발업자 입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직접 운용해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제 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학교나 공공도서관, 기숙사 이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학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준공한 다음에 운용해서 개발사비 회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BOT 방식 적용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서 또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업자 니네가 학교 하나 준공해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켜라. 그리고 일단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 귀속시키라는 겁니다.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드니까 운영을 하되 정부나 지자체가 임차해서 이 학교 이 어떤 시설물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임대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정부나 지자체부터 임대를 받는다면 현금을 확실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우리가 땄습니다. 자, 준공 이게 뭡니까? 빌트 B가 되겠죠. 다음 이전 귀속시키다 T. 다음 운영하되 임차한다. 라는 이야기에서 임차 L이 되겠죠. 이 같은 걸 BTL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이제 개발업자 니네가 학교를 하나 준공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준공시키고 일단 니네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이 시설물들을 임대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쓰고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 귀속시키라 할 수 있겠지요. 밑에도 임대 주고
임대료 받겠죠? 그래서 개발사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같은 사업 방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준공한다. 뭡니까? B. 다음 임대, 임차, 리스죠? L. 이자다, 트랜스퍼 T. 그래서 BLT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BTL, BLT 이와 같은 방식들은 주로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비교적 미래 현금이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직접 운용에서는 개발사비 회수가 어렵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자체 임대 주고 임대료 받아서 개발사비 회수하겠다. 이 같은 경우에 주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니네가 사회 기반설 하나 준공시키고 아예 소유권을 가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아예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하라.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아예 니가 가져버려. 그래서 자 운용해서 개발사비 회수라. 이 같은 사업 방식 우리가 BO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트 오운 오퍼레이터 소유권을 직접 갖고 운용한다. 그 이야기예요. BO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유도 여러 했지만 우리가 이제 민간개발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자 대표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대표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BTO, BOT, 다음 BTL, BLT, BO 방식이다. 5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분은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이 영어 첫 글자만 잘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준공 뭡니까? B, 운용 뭡니까? O, 이전 귀속은 T, 임대 임차는 L이다. 첫 글자만 잘 생각하시고 지문이 나오면 지문에서 키워드만 잘 따가지고 순서대로 첫 글자 연결만 시키면 된다.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교육동에서 또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447페이지 하단에 양호 3번 민간투자 사업 방식이다. 첫 번째로 보세요. 정부는 사회 기반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 효율적인 사회 기반설의 확충 운용을 도모하게 하여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자, 민간투자 사업 방식도 BTO 방식, BOT 방식, BTL 방식, BLT 방식, BO 방식 등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편가로 1번 보세요. 편가로 1번. 자, 지문 보고 우리는 키워드만 잘 따자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사회 기반설의 준공과 동시에 자, 준공 나왔네요. 준공 나왔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B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자, 귀속 나왔습니다. 뭡니까?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운영권 인정할 테니까 운영해서 개발사비 회수하라. 그런 거죠. 운영권 인정이다. 뭡니까? 그래서 이 같은 걸 BTO 방식이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여기도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준공, 귀속, 운영, 동그라미 치시고 순서를 연결하면 뭡니까? BTO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점 BTO 방식은 이제 고속도로, 터널, 이제 대교, 항만 이와 동시에 주로 이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 자, 준공 나왔네요. 뭡니까? B.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의 해당 소유권이 인정되며 자, 20년 동안 소유권 줄 테니까 이걸 운영하는 이야기지요. 운영하다 뭡니까? O. 다음 그게 만료되면 시설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귀속 뭡니까? T. 그래서 이 같은 자, 민간투자 사업 방식을 우리가 BOT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도 키워드가 있죠. 자, 준공, 소유권 인정, 귀속. 이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적어서 BOT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3번 봅시다.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 동시에 자, 준공 나왔죠. 뭡니까? B. 해당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면 귀속 나왔죠. T.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 정의한 또한 임차여 사용 수 있는 방식이다. 운용하되 임차한다. 임차 말이 들어있죠. 임차 말이 없으면 어때? 운용 이걸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임대 임차 수는 그럼 임차 이용하니까 L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하죠. 학교 공공도서관 기숙사 이와 동시에 적용되는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키워드 따시면 되겠죠. 준공, 귀속, 임차 이렇게 해서 BTL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평로 4번 사회 기반설의 준공. 자, 준공 나왔네. B.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게 임대한다. 임대 나왔죠. L. 다음 임대기간 종료 시설물
국가투자책 이전 나왔죠. 뭡니까? T. 그래서 BLT 방식이다. 자, 키워드 뭡니까? 준공, 임대, 이전 키워드가 되겠다. 그래서 키워드만 따가지고 첫 글자만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평가로 5번. 사회기반설의 준고 동시에 사업시행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이 인정된 방식이다. 그죠? 준공 뭡니까? B. 그리고 소유권이 인정된다. 아예 내가 가져버리라는 얘기죠. 그럼 소유권 가지고 운영한다 해서 BO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민간투자 사업 방식 5가지 우리 설명드렸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만 잘 생각하시고 키워드만 따가지고 첫 글자 연결만 시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투자 사업 방식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은 양고로 4번 봅시다. 도시 재개발 유효에 따른 개발 방식이다 속인데 도시 재개발도 시행 방법에 따라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자, 이제 수복 재개발이다. 수복 이 표현 수복. 수복 이게 뭡니까? 백화수복이요? 이건 아니겠지요. 그죠? 수복 이거 뭡니까? 되찾다 이런 뜻이에요. 되찾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널리 쓰는 표현이 이거 있죠. 6.25 전 때 우리 서울 뺏겼잖아요. 다시 서울 되찾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뭡니까? 서울 수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수복이랑 되찾다라는 이야기. 그럼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이미 이제 다 노후 불량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노후 불량화 이미 발생됐어요. 그럼 노후 불량화 발생된 이 원인만 제거시킨다는 이야기.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수복 재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가로 1번 보세요.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의 유형이다. 그래서 이미 노후 불량화가 진행이 되었죠. 발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노후 불량화 요인을 제거시키겠다. 그래서 이 수복 재개발은 결국 어때? 사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평가로 2번 봅시다. 개량 재개발입니다. 기존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에 첨가를 통하여 기존 물리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여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재개발의 유형이 뭡니까? 개량 재개발이다. 뭐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으로 한번 봅시다. 아직 노후 불량 상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후 불량화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사전에 노후 불량화 진행을 방지하여 채택하는 재개발의 유형이 바로 뭡니까? 보전 재개발이다. 그럼 보전 재개발 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노후 불량사 발생이 않았죠. 앞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전 재개발은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월 4번 철거 재개발이다. 가장 전형적인 재개발의 유형이 되는데 철거 싹 쓸어버리다. 싹 쓰고 새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 즉 시설물로 대체시키는 가장 전형적인 재개발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시 재개발도 시행 방법에 따라 4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철거 재개발 4가지인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수복 재개발과 보전 재개발 여기에 대해서만 용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복은 되찾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자 노후 불량화 이미 발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발생된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시키면 되찾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후적 의미가 있고 보전 재개발은 보전하자. 그래서 사전적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서 수복 재개발, 보전 재개발은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5번 봅시다. 양으로 오시면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방식이다 소개가 되고 있죠. 참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편과 1번 단순 개발 방식입니다. 그럼 단순 개발 방식은 전통적인 개발 방식으로 지주의한 자력 개발 방식을 말한다. 토지 소유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환지 방식입니다. 자, 이 환지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개발사업 이후에 환지 다시 땅을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돌려주겠다. 그럼 자 개발사업 이루어진 후에 땅을 다시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신가? 자, 면적 기준 돌릴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가치 기준으로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에서 가치가 상사만큼 빼고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 가치 상사만큼 빼고 돌려주겠다. 그래서 간보율이
간보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봅시다.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겠지요. 그래서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환지 방식은 다시 어때? 땅을 돌려준 거죠. 개발 사업에 땅을 돌려준다. 돌려주니까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매각이 아니에요. 매각이 아니라 어때? 원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사업 위에 다시 땅을 어때? 돌려주겠다.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재분배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지 방식은 재분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배되었죠? 가치 기준으로 분배돼서 간보율이 적용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매수 방식은 주로 이제 공영 개발에 있어서 어때? 공적체가 토지를 취득하겠죠? 공영 개발에서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 방법이 바로 뭡니까? 매수 또는 어때? 수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공군이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 이처럼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는 수용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또한 토지 매입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어떤 원토지 소유의 갈등이 발생할 수다. 토지 소유는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처럼 매수, 즉 수용하고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 이 같은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로 4번 여기 보시면 자, 평가 4번은 이런 내용이요. 자, 이 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발하는데 2부는 환지 방식을 적용하고 1부는 어때? 매수, 즉 수용 방식을 적용하에 따라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서 우리가 섞여 돼서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문 보세요.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이게 뭡니까?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외에도 먼저 합동 개발 방식, 신탁 개발 방식 등등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취득 방식에 대한 개발 방식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이후에 땅을 다시 돌려준다. 재분배가 이루어진 건 뭐였습니까? 환지 방식이었지요. 자, 다음은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개발 분류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개발 분류 방법 아주 다양했죠. 몇 가지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개발과 광의의 부동산 개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죠. 협의의 부동산 개발은 조성현 토지 개량을 말하는 것이고 광의의 부동산 개발은 조성현 토지 개량과 건축 토지량 모두 모아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개발 주체에 따라서 공영 개발, 비공영 개발, 즉 민간 개발이죠. 그리고 공동 개발이 있다. 이때 공영 개발은 공적체 개발이다. 다음 비공영 개발, 즉 민간 개발은 사적체 민간의 개발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민간 개발 분류는 또 아주 다양했죠. 그중에 대표 능력가 바로 자체 개발 사업, 지주 공동 사업, 토지 신탁 방식, 컨소시엄 구성 방식으로 나눈 견해였습니다. 다음 이때 지주 공사업도 여러 가지 유형인데 우리 네 가지 학습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위탁 방식, 신차지 방식 이와 같은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 개발은 결국 공적체와 사적체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위에도 저희들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해드렸죠. BTO, BOT, BTL, BLT, BO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 재개발도 시행 방법에 따라서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보존 재개발, 철거 재개발 등이 있다. 이 중에 수복 재개발과 보존 재개발 여기서만 용어 정리하자 그랬습니다. 다음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도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이제 자 매수 방식, 혼합 방식 뭐 등등등이 있다. 그래서 환지 방식 그리고 혼합 방식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부동산 개발의 분류 방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은
여기까지 말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은 다 마쳐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교재 9장 관리 및 마케팅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